예,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대외무역법을 맡은 유승우입니다. 대외무역법은 우리가 교재는 일단 박승호 교수님의 FTAC에 대해 대외무역법 이해와 활용을 기본 교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성구 교수님이 쓴 대외무역법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또 참고 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충할 내용들이 있으면 보충해 가지고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보통 한 1주나 2주 내의 시청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1주나 2주 내의 시청 기간 내에 시청을 하면 출석한 거로 되기 때문에 강의 로딩도 사정에 따라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 좀 정확하게 우리 강의 날짜에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조금 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거 강의는 유튜브에 올려서 로딩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줌이나 이런 실시간 강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딩하는, 즉 탑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일단 저희 계정에 그 알람을 설치를 하고 강의가 올라가면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통지돼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외무역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훑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이 대외무역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외무역법이란 것은 요게 변천 과정이 조금 있죠. 그죠? 앞전에 이제 우리가 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미 군정 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쭉쭉 와서 1980년대까지는 무역 자체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자유로운 무역, 즉 우리가 1995년도에 물론 1948년부터 가트 체제부터 이제 무역이 자유무역의 어떤 형식을 띠게 됐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그 자유무역, 즉 프리 트레이딩에 대한 글로벌한 그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특히 19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자유무역에 대한 컨셉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전의 무역, 즉 어떤 무역을 국가에서 통제하던 이런 방식에서 이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죠. 앞전에는 무역을 국가가 다 통제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인천의 국제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줄었죠, 사실은. 그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본으로 가는 여객터미널 가면은 거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국에서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를 사람들의 입국이라든지 출국 자체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완전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이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이제 무역 환경이 도래한 것은 맞죠.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우습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 80년대는 대무역법이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천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무역 자체는 우리가 갑종, 을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혹이나 우리 건설업 같은 거 있죠. 건설업은 아직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은 일단 이제 위험을 수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자격이 되는
어떤 건설업체 부실 시공도 막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종합건설업, 그 다음에 이제 전문건설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재정적인 거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다음 기술자의 조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올라간다. 아파트 전체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는 종합건설업이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기계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창호도 있고 뭐 또 집안에 도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각자 그 한 부분을 갖다가 뜯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전문 건설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무역에도 갑종, 얼종, 종합무역, 종합상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 국가가 무역 자체를 통제를 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무역이 그 이후에 이제 압박을 가해지고 이제 급기야 1995년도에 WTO가 형성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제 와버렸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역이 완전한 자유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무역이 국가에서 통제하던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제 뭐냐면 완전 사적 자체의 원리.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하라. 그래서 뭐 우리 그래서 뭐 무역에도 이제 그때도 보면 무역도 가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벌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폐지됐죠. 그 다음에 뭐 가번 그걸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무역협회에 등록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파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있고 무역협회 회원가입만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적 자체의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우리 글로벌하게 그 어그리먼트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물자라든지 뭐 전략물자란 것은 어떤 군사화 물자화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수출해 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자기 나라에 오히려 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국제 협정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regulation이 우리가 constraint라죠. 그 constraint나 어떤 regulation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통제,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통제의 어떤 근거를 마련한 것이 우리가 대외무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원칙은 자유로운 트레이딩, 즉 프리 트레이딩이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라고 이제 통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대외무역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그죠? 그래서 법이라서 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무턱대놓고 뭐 읽으면은 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법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개념들, 그죠? 이게 이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이 법의 성격이 어떤 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법과 무역 1장에서는요. 그래서 대무역법 1편은 기초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관리제도, 그 다음에 무역진흥조치 및 그 다음에 통상의 진흥, 요런 1, 2, 3장이 일단 1편에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이다 이래서 법 대외무역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법이 뭐냐? 법이라는데 이 법은 무역에 관련된 법이 뭐냐? 그래서 법과 무역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의 개념 및 목적, 그죠? 그래서 법이란 게 뭐냐? 법이란 게 규범이다. 사회 규범과 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란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왜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까? 시대에 따른 이제 규범이 변하는 거다. 그럼 규범이 뭐냐? 시대에 따른 도덕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시대에 따른, 가치다. 그죠? 가치가 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죠. 요거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가치가 변한다. 그죠? 가치가. 이 가치가 변한다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이란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규범이다. 규범은, 구성으로서 지금 행동규범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규범이란 것은 항상 사회의 발전과 따라서 바뀝니다. 그죠? 사회의 발전. 자, 지금과 같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창고를 해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한 사이버 강의도 해야 되고, 그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교수가 내가 그 현장 즉 실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왜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지? 그죠? 왜 저 사람이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온라인 강의는 좀 예외적인 것으로서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완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강제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강의가 전부 온라인으로 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5일까지 예를 들어 그 기간을 정했다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내가 어떤 교수가 나는 온라인 할 거 안 하고 오프라인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규범이란 것은 그런 거죠. 완전히 반응. 그러니까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규범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확진자 수가 얼마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때는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불과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우리가 원래 1월 20일 날 이렇게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1년도 안 되는데 완전히 뭡니까? 인간의 어떤 규범이란 것이, 사회 규범이란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자, 사회 질서 유지를 통한 인간의 원활한 사회생활. 맞죠? 지금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질서 유지를 해야 된다. 언택트 하지 마라. 그 다음, 소셜 디스턴싱 해라. 사회적 거리를 갖다가 유지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뭐고? 사회생활을 갖다가 영위한다. 뭐하기?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겠죠. 이것도 뭐 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법적 안정.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따라 행동하면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이걸 지키는 하는, 내가 밖에 나가서라도 이걸 지키면 나를 간섭할 사람 없다. 나는 어떤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법적 안정.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또는 정의를 갖다가 실현한 것이다.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네. 자,
자, 그래서 잠깐만.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법을 우리가 만드는 목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을 분류하면은 보통 이제 법을 우리가 분류했을 때 국내법과 국제법, 그죠? 그거는 이제 법이 인정하는 주체민 법적 효력의 지역적인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국내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에서 제정돼서요. 그 국가에 적용되는 그죠? 그러니까 국가 또는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만 이제 규율을 하는 거죠. 그 국내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국제법이란 것은 이제 다수 국가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 국가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근데 국제법은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체결한 나라들이 또 어떻게 각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의회의 비준을 받았을 때 이제 국제법으로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국제법은 국내를 넘어서 그죠? 국내를 넘어서 전 국가적인, 국제적인 어떤 다수 국가의 합의에 따라서 합의를 한 국가의 국민과 지역에서는 모두 적용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규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이런 거죠. 그래서 공법은 이제 국가 공공단체하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법들을 이야기하고요. 사법이란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뭡니까? 이제 민법,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상법. 그러니까 개인 사원 간의 이제 민사적 관계를 갖다가 규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법이란 것은 공법과 사법을 교차하는 법.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의 어떤 권리도 되지만 개인과 개인의 권리도 되는 거죠. 그죠? 노동법 같은 거 그렇죠. 노동법. 노동법은 사실은 회사와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관계도 되지만, 그죠?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소비자보호법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보호법도 사실 뭡니까? 관계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지만 그것을 갖다가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이것도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것이다. 그죠? 즉 순수한 사인 간의 행위에 한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사법이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민법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법과 사법, 즉 사인 간의 관계에다가 플러스 정부가 개입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냐면 사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회보장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법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소음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뭔가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갖다가 관여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법과 사법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이 있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체법은 어떤 거고 절차법은 어떤 거냐는 것을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체법이란 것은 법률관계의 실체, 즉 권리 의무의 내용, 성질, 발생, 변경이나 소멸 등을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형법, 형법과 그 구성하는 이제 권리, 의무, 내용, 성질, 발생, 변경, 소멸 등 그런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절차법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실체법을 운영하는 절차, 즉 권리를 보존한다는 거지 실현, 의무, 이행 또는 강제등을 관한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절차를 관한 소송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절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민법이 실체법이라면은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민법을 실체법을 운영하는 절차, 그죠? 뭐 재판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죠? 뭐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쭉쭉쭉 절차, 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이내에 뭐 항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실행하기 위한 재판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다가 규율하는 법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차법이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 그죠? 이럴 때는 뭐 손해배상이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 이럴 때는 무효가 된다, 원인 무효가 된다, 손해배상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갖다가 우리가 실체법이다 이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법에 대해서는 민법은 실체법이 되고, 이제 민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규율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민사소송법, 이건 절차법이 되고, 형법이 실체법이라면은 또 이제 형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규율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실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그죠? 자, 우린 지금 대외무역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법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대외무역법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법에 속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이제 좀 더 이제 이 대외무역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것들을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일반법이라는 게 있고요. 법의 개념에서요. 법을 분류했을 때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의 효력의 범위입니다. 법의 효력의 범위란 것은 일반법이란 것은 일반법이 법의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되면은 이것은 범위에 특별한 제한 누구든지 적용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법이란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거기서 이제 시간적인 범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뭐 요거는 어떤 사안의 범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요 대상의 범위도 다를 것이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관해서 국가가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반법이란 것이 결국은 이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죠? 방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뭔가를 갖다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을 특정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다는 것을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 대상을 확실하게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또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시법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어떤 기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특별법 적용 기간이 끝나가지고 민법이든 이제 형법이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뭐 민법 같은 건 임시조치법 같은 거요. 그래서 부동산 임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지나간 건데 좀 애매모호한데 권리 의무를 갖다가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제 일장의 이제 특별법에 해당되죠. 시간이 지나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권리를 되살려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놔두면은 뭐 이게 그냥 권리 없이 실제 권리자들인데 권리 없이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권리를 살려주는 거죠. 형법 같은 경우도 그거죠. 옛날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 즉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이제 친일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특별하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어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 뭐 그런 거 그거는 한 예고. 특별법이란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해 가지고 특정 기간을 정해서 특정 대상을 정해서 우리가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행법과 임의법입니다. 자, 강행법이란 것은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습니다. 그건 뭐 무조건 되는 거죠. 임의법이란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폭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폭행을 해서 이제 내가 처벌을 원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상대방이 나 이거 뭐 됐습니다. 막 저 사람 나한테 사과하고 뭐 내가 어느 정도 뭐 좀 마음이 좀 풀려서 그러니까 나 처벌 안 해도 됩니다. 이럴 때 할 때는 뭡니까? 뭐 처벌 안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똑같이 폭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처가 나서 이 사람이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 그러면 이제 상해야 되는 거예요. 상해야 되면 이거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도 뭐가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뭔가 조금 참작은 되겠지만 장량감경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그 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참작은 되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강행법이라고 그거는 이제 민법에도 있고 형법에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적용돼야 되는 거, 그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봐서 의사자가 원치 않으면 적용을 배제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걸 임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이제 법규를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게 이제 무역 관련된 국제 법규는 무역 계약에 관한 것, 그죠? 무역 결제에 관한 것, 그죠? 결제에 관한 것, 무역 운송에 관한 것, 해상 보험에 관한 것, 상사 중재에 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법규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엔나 협약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인코텀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UCP 600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ICC 약관 A라든지 B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중재에 가는 거. 이제 중재란 것은 이제 arbitr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결제론을 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요런 부분들 이제 분쟁이 이제 디스퓨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제 그걸 해결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련된 법규들이 있다는 것.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 국내 법규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국제 법규는 그런 게 있고요. 국내 법규는 국내 공법.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국내 공법에서는 국내 법규란 것은 뭐라 했습니까? 자유로운 무역을 원칙으로 하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물기라든지 전략물자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을 하되 또는 수출을 했을 때 뭔가 상대국에 갔을 때 그것이 국가의 이득을 해치는 경우, 그죠? 그런 것들은 자유로운 무역을 전제로 하지만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한 것들을 규정한 것이 대외무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수입원이 국가가 이제 국경, 즉 커스텀 라인을 넘음으로써
관세를 부과하죠. 국가는 이제 관세는 이제 그 국가의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에 관한 것들을 또 이제 아무렇게나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관세법.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외국환이 거의 많이 자유화됐지만, 이제 돈이 들어가고, 무역거래를 함으로써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가는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도 나름대로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합니다. 그죠? 우리 소유한 차관이라는 것도 있고, 국가대 빌리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빌리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국가도 어떤 텀을 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갚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죠? 채무 불이행,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디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폴트가 일어나면은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제 디폴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부도가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도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디폴트가 일어나면 어떤 IMF에서 결국 이제 그 IMF에 이제 관리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IMF는 이제 뱅크 일종의 은행의 은행입니다. 그죠? 은행의 은행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은행하고 같은 국가에 대해서 은행과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대신 돈을 빌려주는데 우리가 개인 기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일단은 어떻게 채권단이 있죠? 그 채권단이 은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도가 나서 부도 처리를 할 거다. 부도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은행이 이제 채권자니까 은행이 이제 그걸 결정합니다. 그죠? 결정하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건 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소위 하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죠. 법정 관리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법원이 관리하는 거죠. 법원이.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거죠. 국가가 부도가 나면은 결국은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결국 뭐 누가 관리하죠? 누가 은행이 관리하는 거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그것도 결국은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뭘 외국환 관리 거래법에 의해서 그 payment of balance 그러니까 이제 그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뭘 관리를 합니까? 그것에 의해서 외환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줄 돈이 얼마고 나갈 돈이 얼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외환이 이제 네가 지금 외환이 거의 자유화됐죠. 거의 자유화됐죠. 그죠? 근데 이 돈 어디 나가냐? 자, 돈 나가는 내역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또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바깥으로 이제 그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이제 해외로 반출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런 것도 방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보통 이제 무역에 관한 국내법 아주 중요한 것들이 세 개가 이제 대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이게 이제 제일 사실은 무역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행정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행정법들이 이제 관련된 행정법들이 무역에 관련돼서 그런 행정법들이 무역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공법이고요. 그거는 공법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죠. 그죠? 국가와 개인, 결국 이 공법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국가와 국민 간, 즉 국가와 기업 간의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분쟁이 된다. 자, 근데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있어서의 어떤 국내 사법, 즉 무역 관련해서는 민법, 상법, 국제사법 등이 있습니다. 자, 민법, 상법, 국제사법 등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거래를 하다가 뭐 무역을 하기 위한 거래를 해서 뭔가 안 됐을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민법도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법도 기업과 기업 간에, 그죠? 그 다음에 국제사법도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소개는 그러면 이제 소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요 소개 부분이죠. 이제 소개 부분에서 이제 법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무역 관련 법규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역관계법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아까 얘기했죠. 대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이 대외무역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외무역법은 그 구성이 크게 한 이제 1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구성을 살펴보면요. 대무역법 법령 체계,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이라는 것은 어떤 건 정의란 것이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관리 제도, 그 다음에 주체 관리. 이때 주체는 이제 무역의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관리. 객체 관리라는 것은 이제 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 관리, 그 다음에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그 다음에 수출입 진흥 제도, 그 다음에 수출입 실적, 그 다음에 외화 핵동용 원료 또는 기자재, 그 다음에 원산지 제도. 원산지 아주 중요하죠,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설비 수출, 그 다음에 수입 제한 조치, 그죠? 그 다음 수출입 질서 유지,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 이렇게 이제 총 15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회차부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문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이제 다음 회차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회차는 여기서 끊고 이제 2회차에 여러분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